홍우 언니? 홍우 언니? 아, 좀 잤어요? 네. 그래. 힘내요. 힘내요. 그래. 예찬이 깼어요? 그래. 예찬이 팔이 자국 생겼어요. 어떻게 예찬이? 그래? 어떻게. 자, 그 다음 봅시다. 앞선 조건에서는 온도가 일정했죠. 그러면 온도가 뭐 하는 조건도 있겠어요? 온도가 변하는 조건도 생기겠죠. 그렇죠? 온도가 변할 때. 그 다음 앞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기체, 빨간색으로 표현한 기체는 서로 다른 기체입니다. 다른 거.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메테인 기체면은 이게 뭐 암모니아 기체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달라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달랐으니까 두 번째 할 때는 그 기체의 종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뭘 그려볼 거냐면 바로 예를 들어 N2 우리가 무식이 기체라고 하는 거 무슨 기체라고 하는 거? 지르소. 그렇죠? 지르소 기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온도가 변할 때 저 컴프레션 벡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짜자자잔 600도씨가 되면 컴프레션 벡터가 거의 저런 모습이 됩니다. 알겠죠? 많이 표정이 되게 놀란 표정인데요? 알겠죠? 그래. 북극곰을 만난 그리즐리 베어 표정인데요? 원래 북극곰하고 그리즐리 베어는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 그리즐리 베어는 저기 북미 대륙에 사니까요. 근데 요즘 만나죠? 왜? 더워져가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막 헤엄쳐가지고 저 캐나다 북쪽이나 뭐 아니면 저기 북유럽 쪽이나 거기까지 헤엄쳐서 간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드디어 그리즐리 베어와 북극곰이 서로 마주치는 거죠. 그럼 서로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나이나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서로 놀라겠죠. 그런 표정이었어요, 종우야. 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600도씨에서는 그래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질소기체에 대해서 짜자자잔 영하 100도씨에서는 갑자기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저거. 그럼 여기서 600도씨와 마이너스 100도씨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100, 그럼 마이너스 100도씨는 저렇고 뭐 마이너스 99도씨는 안 되고 뭐 마이너스 101도씨는 안 되고 왜 하필 마이너스 100도씨로 했으며 600도 왜 599도 아니고 601도 아니고 왜 하필 600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저 숫자에 큰 의미는 없죠. 그냥 얘는 저온 조건을 뜻하는 거고요. 얘는 고온 조건을 뜻하는 바인데 아시다시피 이 고온 조건이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역시나 행동하는 조건에 있었다고 했었죠? 그때 고온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1. 고온 조건에서 Z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가 상대적으로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1로 기준을 잡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파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 중 어디가 편차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 그래프의 편차가 더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두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온도 조건이 하나가 있냐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략 온도가 25도씨 정도가 됩니다. 나현? 저 25도씨의 뜻은 뭘까? 아, 그냥 저 사이의 온도? 아, 그냥 보통의 온도? 정우, 저 25도의 의미가 뭘까? 아, 저 정우란다. 홍우. 자, 저 25도. 저게 뭐냐? 버르버르버르버 이게 아까 언급했던 보일 온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보일 온도 근처예요. 예, 정확하게 그 질소기체의 보일 온도는 40도씨 정도인데요. 사실 40도씨하고 25도씨를 절대온도 켈빈 온도로 바꾸면 큰 차이 있어 없어요? 저기다 273 더하면은 절대온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40도씨나 25도씨나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치자면 보일 온도라고 하는 것에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5도씨의 상은 맞는데 저 질소기체에 대해서는 보일 온도의 의미를 지금 써보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예요. 알겠죠? 25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럼 보일 온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자, 두 번째. 자, 지금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5점 컴프레션 팩터 2의 두 번째 보일 온도. 자, 보일 온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이게 뭐냐? 이상기체의 성격을 수리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까 이상기체가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했었냐면 스스로 크기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완전탄성 충돌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말이고요. 이걸 수학자들이 좋아하는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상기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요렇게. 자, 아이디얼의 아이디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1로 일정하고요. 일정하니까 당연히 동시에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하면 값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미분하면 값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찬? 미분하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0이겠죠?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이상기체라고 하는 걸 컴프레션 팩터 측면에서 수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항상 일정한 상수함수인지라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상기체라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온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온도를 보일 온도, 보통 TB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건이 뭐냐? 바로 레알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예요. 그럼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인데 그걸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미분을 할 거냐면 아주 저합 조건에서요. 알겠죠? 그러면 그 저합 조건이라는 말 뜻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저합 조건 역시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조건입니까? 저합 조건 역시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해 주는 온도가 저합 조건이었잖아요. 그 저합 조건에서 실제 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했을 때, 알겠어요? 그게 뭐가 되게 해주는 온도? 0. 알겠죠? 0. 그러면 이런 조건에 온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럴 때 그 실제 기체는 매우 이상 기체적인 거죠. 그런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저온하고 고온 중 어디가 이상 기체적이에요? 저온하고 고온 중 어디가 이상 기체적이에요? 고온이 이상 기체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 영역만 따져보죠. 요 영역을 상대적으로 저합 조건이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리 갈수록 고합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저합 조건에서는 자, 빨간 그래프, 노란 그래프, 파란 그래프 누가 제일 1에 가까워요? 오히려 노란 게 1에 잘 가깝죠. 그런 특별한 온도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보일 온도라고 한다고. 그럼 잘 봐. 얘 보시다시피 이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노란 그래프가 0에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저합 조건에서 이 특별한 온도 조건에서 이상기체랑 매우 가까워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런 특별한 온도를 뭐라고 불러? 보일 온도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 질소기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 30도 정도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게 저기 저합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압력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물론 기체의 종류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100기압 정도 돼요. 100기압. 그리고 요런 그래프에서 이쯤 오면 1000기압이에요.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 그래프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000기압까지 정도 놓고 그리는 거라서 사실 100기압이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고압 조건이에요, 저압 조건이에요. 사실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100기압까지 올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럴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압력 변화에 대해서 사실 1에서 100기압이면 거의 대부분의 기압 조건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일 온도를 만족하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실제 기체들이 아주 상당히 이상기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컴프레션 팩터에서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슈비니언이 맞나요? 슈비니언 알겠죠? 알겠죠? 좋았어. 자, 다 적으셨나요? 적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지웠나요? 지울게요. 지울게요. 히압. 아이고, 지우자. 그 다음 5.4.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바로
반데르발스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쿠에이션은 식이고요. 여기 이제 반데르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 사람 이름이라 어떻게 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양반이 스웨덴 사람인가 노르웨이 사람인가 하여튼 북유럽 어디인 것 같던데, 네, 뭐 하여튼 국적은 정확히 모르고 하여튼 이제 좀 이렇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계시던 분인데, 전양반이 바로 뭘 제시했느냐? 실제기체 상태 방정식을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몇 가지가 있죠? 허무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몇 개 있어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읊어볼까요?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PV는 nRT잖아요. 그죠? 이건 이상기체 상태 방식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한 가지. 그런데 실제 기체 상태 방식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실제 기체 상태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지난 근대화학 200년 동안 화학과 박사학위 받으려고 했던 대학원생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지난 200년간 전 세계 대학원의 그 박사과정 그 학생들이 적어도 뭐 한 몇만 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실제 기체 상태 방식으로 박사학위 받은 애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 걔들이 나도 이렇게, 너도 저렇게 막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은 개념이 정해져 있어서 한계지만 실제 기체 상태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한 7, 8개 정도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하지만 그 많은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 것 중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를 하는 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유일합니다. 다른 건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오직 시험에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밖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연아, 왜 수업 시간에는 반데르발스만 배울까? 다른 건 안 배울까요? 나머지는 뭐 필요하면 알아서 하는 걸까요? 왜? 유명하고 잘 맞다. 굉장히 비슷했어요. 왜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수업 시간에 배우고 시험에 내느냐? 유일하게 바로 노벨상을 받아서 그래요. 노벨상. 슈빈아, 노벨상 좋아요, 안 좋아? 그래. 하여튼 노벨상 받은 주제입니다. 왜? 난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럼 자세를 고쳐 잡길래 어디 가려고 그런 줄 알고. 홍우 또 기절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종우야, 내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말. 홍우야 괜찮아요잖아요. 홍우 괜찮아요? 아마 내가 촬영한 거 쫙 돌려보면 홍우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홍우 어떻게 생각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실제 기체 상태 방식인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요거이 뭐냐?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써요. 짜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저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윗수식하고 아랫수식. 자, 의미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수식만 넣고 보면 위의 수식하고 아래 수식은 같은 수식입니까? 다른 수식입니까? 완전히 똑같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n이 무슨 물리량이에요? 몰수죠? 그럼 이 몰수를 이 분모 아래쪽으로 내리면 제곱인데 내리면 얘를 몰수를 나눠서 부피를 몰수로 나눈 개념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1몰의 부피 몰로 볼륨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몰수하고 여기 있는 몰수를 동시에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식을 몰로 볼륨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컴프레션 팩터 정의를 할 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몰로 볼륨을 도입하느냐? 수식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예뻐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쪽 표현은 보통의 그 일반화학 책 같은 데서 소개가 되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고요. 아래쪽 요거는 물리학 책에서 소개하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은 의미인데 물리학자들은 이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죠. 알겠죠? 자, 이 표현을 내가 이렇게 냅다 쓴 이유는 이 표현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나연은 이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 못해요? 수학적으로. 종우야, 이거 수학적으로 이 수식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실험 데이터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마치 뭐처럼? 요거처럼. 슈비나? 요 수식 알죠? 언제 배웠죠? 맨 처음? 중학교 때 배웠죠. 요 수식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이 수식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즉 뉴턴이 이렇게 가정해보자라고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누구의 움직임이 잘 표현된다? 뉴턴이 이 수식을 왜 제시했어요? 역사적으로. 누구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수식을 제시했어요? 사과요? 사과. 그 사과에게 개구라는 얘기도 있죠. 그렇죠? 예,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앞에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을 거닐다가 뭐 사과나무에 떨어지고 하는데 뭐 개구라는 얘기도 있고. 확실한 건 뉴턴이 이 수식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제시했냐면 바로바로바로바 화성이에요. 화성. 경기도 화성 말고 무슨 화성? 이거 Mars. 화성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수식을 제시했죠. 그래서 화성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가 누구예요? 화성과 관련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천체 물리학자. 이 사람들이 Y도 안 읽었나? Y 알아요? Y? 예찬아 Y 읽었죠? Y. 그 Y 읽으면 나오는데. 나연아 Y 읽어본 적 있어 없어? Y 읽어본 적 있죠? 이거 나온다고요. 화성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 누구? 자, 슈비나 누구? 이 사람들. 종우 누구? 재환 누구? 케플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케플러? 이게 케플러 이게 A인가? A였나? 케플러 하여튼 케플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케플러의 화성 1, 2, 3 법칙이 있잖아요. 화성궤도 1, 2, 3 법칙. 이 사람이 무려 화성만 21년을 연구했어요. 21년. 화성의 움직임을. 그래서 21년간 연구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했고 그 데이터를 뉴턴이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뉴턴이 이걸 설명해 보려고 제시한 수식이 바로 F=ma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 예찬아, 케플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것처럼 이 수식은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냅다 쓴 거야, 알겠죠? 그러면 F 이퀄 MA를 여러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F 이퀄 MA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명 못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외웠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은 이해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죠? 외우는 거예요. 반데르발스가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라고 제시한 거기 때문에 반데르발스도 증명을 못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에 증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뭔지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살펴볼게요. 자, 보자. 짜자자잔. 잘 봐요. 첫 번째 1. 자, 여기 줄게요. 네, 준다. 준다. 자, 우선 자, 누구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B라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왜 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얘는 실제 기체의 압축 한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수식을 약간 변화시키면 자, 저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럼 이때 R은 0.08이 기체상수고요. T는 온도고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A도 어떤 상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당연히 무조건 양수겠어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쟤는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렵나요? 온도 음수 될 수 있어요? 압력 음수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항은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일 수 있어요? 무조건 양수죠? 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실제 기체는 어떤 값보다 그 부피가 무조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기체의 부피를 아무리 줄여도 뭐가 될 수가 없다? B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값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 기체의 부피를 줄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한계. 알겠죠? 이거보다 실제 기체는 더 압축할 수가 없습니다. 부피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죠? 두 번째. 요 녀석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B의 단위는 저기에 있는 1몰의 부피와 단위가 같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두 물리량이 서로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물리량은 반드시 단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왜냐하면 1m 더하기 2m는 3m잖아요. 맞죠? 그러면 100m 더하기 200kg은 뭐예요? 그럼 뭐예요? 너띵이죠. 미닝리스죠. 100m 더하기 200kg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연과학의 물리량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하려면 그 두 물리량은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 단위가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물리량은 단위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VM의 단위가 뭐였어요? 바로 리터 퍼 몰이었죠. 왜냐하면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B의 단위는 여기서 뭐다? 리터 퍼 몰이라는 거. 아시겠죠? 됐죠? 됐다. 자, 고다음 3. 요 B는 물론 어디까지나 근사적으로 NA. NA는 뭐임? NA. 그 유명한 야보가드로 수. 그럼 야보가드로 수 알죠? 나연아, 이 야보가드로 수 대략 값이 어느 정도? 그래. 그 유명한 6.02 곱하기 10의 23성. 그거 알겠죠? 그거에 파기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 대략 저 정도로 표현돼요. 알겠죠? 대략 저 정도로. 보이시죠? 그러면 곱하기 4는 무슨 상수인 것 같고요. 의미를 잘 몰라도 수식꼴이 뒤에 3분의 4 파이 뭐 3승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대략 누구의 부피인 거죠? 어떤 입체의 부피예요? 3분의 4 파이 R 3승은 뭐예요? 9의 부피잖아요. 그럼 난데없는 9라니?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연어 기체 분자를 알겠죠? 일까요? 자, 모든 기체 분자는 9일까요? 기체 분자가 9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만 그려봐도요. 분자 중에 선형인 애도 있고 뭐 평면형인 애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기체 분자를 9로 가정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모델링을 잡을 때는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9로 잡는 게 편할 거란 얘기가 실제로는 다른 모양이겠지만 편의상 두루뭉실하게 그냥 9로 이게 통일시켜 보자. 알겠죠? 그러면 기체를 9로 가정했을 때 번지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체 분자를 9로 가정했을 때 저 번지름, 아시겠죠? 번지름을 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에 4 곱하고 2 아보가드로수 곱한 게 지금 저기서 언급하는 반데르발스가 제시한 저 상수 B랑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알겠죠? 그럼 왜 난데없는 저 값이냐? 요거 첫 번째 1. 첫 번째 1. 이렇게 해볼까요? 자, 만약 두 기체 분자가 반드시 충돌할 때 그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때를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야. 알겠죠? 이놈의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공룡 멸종했잖아요. 공룡 멸종한 그 이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가장 요즘 많이 얘기해요 학자들이. 공룡 멸종한 그 이유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론이 뭐예요? 바로 운석 충돌설이죠. 그래서 운석 같은 거 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핵폭탄 터진 것처럼 핵폭풍이 불면서 지구 표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전멸하죠. 그래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건 무시무시한 일인데
지금 운석 하나가 지구로 가까이 오는 거 알죠? 몰라요? 가까이 옵니다. 한 1년 남았거든요. 1년 좀 남았어요. 지금 1년 후에 어떤 운석 하나가 지구에 되게 가까이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냐면 지구 표면에서 3만 킬로미터인가? 까지 접근하고 살짝 스쳐간대요. 살짝. 알겠죠? 그게 만약에 제대로 반경 15km짜리 운석이라던데 그게 지구에 떨어지면 그 인류 대멸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지구를 살짝 스쳐가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가장 지구에 가깝게 스쳐가는 운석이 될 거래요. 알겠죠, 알겠죠? 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섭죠. 그 제대로 지구 받으면 인류 멸종이야, 알겠죠? 멸종. 이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저기 슈비나 막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막 서울대 카이스트 둘 다 붙었어. 그래갖고 막 서울대 갔어.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받고 수비나 기분 좋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지? 막 해가지고 그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갑자기 교수님이 석사과정 가래. 그래 뭣도 모르고 석사 박사 갔더니 막 노예 됐어.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교수 노예 돼가지고 막 5년간 굴렀어. 근데 5년간 굴른 결과 막 박사학위 땄어. 근데 박사 과정 동안에 막 논문 쓴 거 막 사이언스 네이처 빡빡 지르고 막 나이랑 아니 뭐야 수빈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지 좋지. 그리고 이제 박사님 돼가지고 막 저기 뭐 구글에서 막 오퍼 오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막 다른 대학교에서 막 교수로 초빙 막 기분 막 좋지 좋지. 그래갖고 잡을 딱 잡았는데 연봉이 3억이야 막. 그리고 막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막 남자친구가 막 빈살만이야 막 어때? 수빈 빈살만 씨 알아요? 아 빈살만 몰라요?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신데요. 추정 자산 2,800조 같은 뭐 남자친구가 빈살만이었죠. 좋지 좋지 좋지. 그런데 운석이 떨어져서 인류 멸망했어. 수비야 기분 어때? 기분 어때?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무슨 그동안 열심히 산 거 막 저 그동안 열심히 산 거 필요 있어? 아무도 필요 수빈이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수빈이란다. 나는 안 억울해 억울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종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울하죠. 그죠 그죠.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있잖아 힘내요. 알겠죠? 근데 그 운석이 이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대요. 하지만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스쳐 지나간대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도 수백만 년 전, 수억 년 전에는 그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물종이 멸종하고 그리고 지구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두 입자의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놈은 뭐냐면 기체 분자 이기마스. 자, 그 기체 분자를 구로 가정을 하고 반지름을 뭐라고 그냥 정했어요? 나연아 반지름 뭐라고 정했어요? 감마로 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로 정하고 여수도까지를 감마라고 하나 보다. 알겠죠, 알겠죠? 이때 첫 번째 일 반지름이 2감마인 가상적 구를 또 하나 가정해 본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값만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또 다른 공의 무게중심이 만약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또 다른 구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충돌하겠어요? 충돌하지 않겠어요? 얘는 충돌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겠죠? 맞나요? 그런데 요 공의 무게중심이 만약 요 가성적 구 안으로 요렇게 들어온다면 요 둘은 보시다시피 충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또 다른 분자가 그 내부로 들어오면 충돌은 불가피하죠. 불가피 영어로? 불가피 영어로 몰라요? 아마 지난 5년 새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 I am Iron Man이잖아요. 봤어요? I am Iron Man? 응? 아이언맨 알아요? 그 영화 안 봤어요? 어벤져스? 봤죠? 그거 안 봤다고요? 그래요? 홍우야 아이언맨 봤어요? 아니 그 어벤져스 봤어요? 그래요? 슈미나 봤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대사 I am Iron Man이잖아요. 그 전 대사가 뭐예요? I am inevitable이죠. 불가피 inevitable 알겠죠? inevitable.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어쨌건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얘는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무조건 충돌해야 돼요. 무조건 충돌해야 되죠?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2의 상환에서 분자 한 개당 평균적인 점유 부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노란색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3분의 4 파이 2 감마의 3승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눌 것이냐? 바로 저기에 있는 분자 2개예요. 분자 몇 개 있는 상황? 2개 있을 때 둘이 충돌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무슨 값이 나오느냐? 봐.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맞아요? 이 꼴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지우고 되겠어요? 3 B값이 자 그럼 저기서 네 번째 이러한
충돌의 상황이 기체 1몰 전체에 적용된다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요런 어떤 용기 안에 기체 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은 기체 분자를 몇 개 그려놨어요. 2개 혹은 3개 정도밖에 안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2개가 충돌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을 거시적인 혹은 기체 수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확장하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나연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충돌을 하고 우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잘 봐요. 기체 분자가 충돌하잖아요. 충돌하면 충돌한 채로 있어야 돼요? 튕겨 나와야 돼요? 충돌하고 나서 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충돌하고 튕겨 나오는데 나오는 주변의 다른 기체들도 상황이 다 이렇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마치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방이 10평짜리 방이 있는데 거기를 나하고 동생이 둘이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명당 몇 평을 쓰는 거예요? 5평을 쓰는 거죠. 그런 상황을 사람 100만 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즉, 한 명당 5평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사람 100만 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끼리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충돌했지? 충돌한 다음엔 기체니까 무조건 튕겨 나와야 되지? 튕겨 나와야 되는데 다른 기체 분자들도 상황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기체 분자들도 상황이 이러다는 얘기는 다른 기체 분자들도 뭐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뭘 피할 수 없다는 얘기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충돌을 피할 수는 없는데 충돌 후엔 떨어져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말을 연결시키려면 어떤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야. 버르버르버르바 충돌했지? 뜯겨 나오겠지? 그런데 그 옆에 상황도 똑같으니까 바로 그 다음 충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뜯겨 나오면 그 다음 충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튕겨 나오면 그 다음 충돌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 눈에는 어떤 식으로 보이겠냐는 거지. 바로 이런 식으로 이합체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실제로 두 분자는 화학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분자 간 인력 청력 같은 게 없다면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았다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결합을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충돌을 했을 뿐인데 충돌하자마자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충돌한 후 떨어져 나오자마자 바로 또 다른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실제로는 동영상처럼 아주 연속적으로 벌어지겠지만 사람이 요거를 사진으로 계속 정지 영상을 차근차근 찍으면 사진을 아무리 수십 장 수백 장 찍어도 사진에는 이 모습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인간한테는 어떻게 관찰되는 거다? 아, 그냥 이합체를 만든 것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 그러면 이 정의부피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정의부피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두 분자의 충돌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통사고도 다중충돌 교통사고가 있잖아요. 차 여러 대 엮이는 거. 알죠? 알죠?
그런 것처럼 차 두 대 사이에서가 아니라 차 여러 대가 다중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다중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동시에 다중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그 다음 5. 그러면 기체가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보다 더 압축이 되면 이때는 3합체, 4합체 등의 다중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중 충돌이 벌어진 게 그게 바로 뭐겠어요? 기체 분자의 다중 충돌. 그리고 그 다중 충돌이 보세요. 충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돌한 놈이 이렇게 유지돼 버리잖아요. 이합체만 돼도 이게 유지된다고요. 왜? 떨어져 나가도 또 붙을 테니까요. 알겠죠? 또 충돌할 테니까요. 계속 이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2합체가 아니라 3합체, 4합체, 5합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는 붙었다 떨어지는 건데 붙었다 떨어지자마자 또 붙으니까 사람 눈에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여러 개가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정답. 바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액체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연속적으로 다중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다중 충돌을 유지하는 걸 액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한 4 곱하기 3분의 4 파이 감마 3승은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합체부터 시작해서 3합체, 4합체, 5합체로 해서 다합체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액체가 되는 거니까 독립적이었던 기체 분자가 스르륵 붙게 되는 그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다? 상태 변화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시작하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겠습니까?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 부피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 기체의 최대 압축 한계예요. 그게 B라고. 그게 요 부피라고. 그런데 최대 압축 한계란 말을 아까 어디서 썼었어요? 여기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B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B 자체가 또 최대 압축 한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압축 한계고 이것도 최대 압축 한계니까 비슷해져야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이유는 뭐겠어요? 얘를 1몰 기준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 발설상수 B가 대략 저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황당한 게 시험 문제에 나왔으려고요? 나왔으니까 하지.
알겠죠? 예. 그래서 카이스트와 서울대 각각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관련된 기출문제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자야지. 네? 자야지, 빨리 자야죠. 앉아도 돼요? 어.